명절 아침 저는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도미를 골라 손질하고 불고기도 양념에 재워뒀다가 구워내고 고사리며 도라지며 명절마다 손수 무쳐내던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 들였지요. 그래봤자 어머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많이 못 먹어요 하며 웃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다 묻히는 상차림이란 걸 알면서도요. 그래도 저는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샘이야, 나 저기 국 좀 뜨려는데 국그릇 거기 있니? 아, 네 여기요 어머니. 제가 뜰게요. 그렇게 웃으며 다가온 며느리는 손에 김치 국냄비를 들고 와선 제 한복 바로 앞에서 그만 툭 김칫국을 흘려버렸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제 치마에 와르르 흘러내렸고 붉은 국물이 흰 저고리 자락에 번지듯 스며들었지요. 아,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이 집 너무 좁아서 이런 일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고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올 뻔한 말들을 꾹 삼켰습니다. 대신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울리는 소리는 TV 속 추석 특집 트로트뿐. 며느리는 종종 걸음으로 휴지를 들고 와 제 치마를 닦으며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도와드린다고 근데 이 집은 구조가 너무 옛날식이라 동선이 너무 안 좋아요. 다음엔 그냥 바깥에서 모이면 좋겠다. 지훈이도 이제 크고 불편하대요. 그 말에 며느리 뒤에 앉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밥 먹을 자리가 너무 좁아서 자꾸 팔꿈치 부딪혀. 게임기 떨어뜨릴 뻔했어. 전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그들에겐 불편한 집이 되었단걸요.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그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바깥에서 모이자. 식당 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런 말을 웃으며 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좁아서 불편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40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따라 이 동네 올라와 처음엔 전셋집부터 시작했지요. 비닐봉투 장사부터 시작해서 도깨비 시장에 좌판 깔고 반찬 팔고 온갖 욕 다 먹으며 돈 모았습니다. 밤에는 손바느질해서 이불 꿰매고 새벽에는 김밥 싸서 학생들 등굣길에 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3층짜리 집을 사들였을 땐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그 집을 물려주겠다던 남편은 먼저 떠났고 전 그 뒤로도 혼자서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비 오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곳 고쳐가며 벽지 새로 바르고 지하실 곰팡이 걷어내고. 누가 뭐래도 여긴 제 인생의 증거였어요. 좁다고요? 불편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칫국이 아니라 제 피가 끓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저 애들이 실수한 거라고 어쩌다 나온 말이라고 그렇게 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 그게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 안의 마지막 선을 조용히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그 선을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김칫국물이 제 한복에 번졌던 그 일이 있은 후 식탁은 차려졌고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그릇을 다시 채우고 반찬을 정리했지요.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밥숟갈 들기도 전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에 식탁 의자가 불편하대요. 테이블 높이도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딱히 반박할 수도 받아칠 수도 없는 애매한 말. 그러나 그 속엔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건 환경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저 아이는 모르지요. 아들은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평소 하던 대로지요. 멈칫도 아니고 동의도 아닌 애매한 무반응. 저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 밥솥살이 좀 바뀌었나 봐요? 지난번보다 좀 지른 것 같은데. 이번엔 며느리의 숟가락이 밥을 한 번 휘젓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쌀은 며칠 전 새벽에 일부러 먼 마트까지 가서 고른 거였거든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고슬고슬한 밥맛 난다고 해서. 근데도 그 말투, 그 표정. 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는 게 돌덩이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숟가락질을 하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였죠? 또 끊겼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국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뜨겁지도 짜지도 않은 국이 목을 칼처럼 긁고 내려갔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식탁 위에서 폰은 좀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 애들 앞에선 그런 말도 잔소리일 테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잇더군요. 근데요, 도윤 씨. 우리 다음엔 그냥 근처 호텔 뷔페로 예약해볼까? 어머님 고생도 덜하시고 지훈이도 편할 테고. 아들은 고개를 들더니 멀뚱히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뭐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도윤이의 그 말.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손질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나물 3가지, 손수 담근 동치미 전까지. 근데 그 아이들 입에선 그 어떤 칭찬도 따뜻한 말도 없었지요. 그저 불편하다는 말, 다리가 아프다는 말, 호텔 뷔페가 낫다는 말. 그 속엔 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번거롭고 불편한 존재. 그 아이들이 지우고 싶은 생활의 잔재.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식탁이 우리 식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애들에겐 이 공간이 그저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장소였던 거죠. 어머니, 반찬 좀 남기면 내일 드시죠. 이거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며느리는 말하며 한 손엔 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은 식탁 위 김치 국물 자국이 남아있는 흰 그릇의 가장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묻은 붉은 얼룩처럼 제 마음도 물들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서운함으로, 그리고 결심으로.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명절 하루치 그릇은 늘 그렇듯 한가득이었고 기름 묻은 전 접시며 국물 잔뜩 밴 그릇들이 싱크대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저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거품을 낸 뒤 하나씩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고단함이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건 그날 식탁 위에서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다음엔 식당에서 먹자. 여긴 너무 불편해. 밥도 질고 자리도 좁고. 그런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 말들을 씻어내듯 그릇을 문질렀지만 마음속 찌꺼기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열린 창문 틈으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층 베란다 쪽에서 며느리의 익숙한 말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 명절만 되면 이 집에서 꼭 이 짓을 해야 되냐고 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숨막혀.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저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고 물소리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무 장갑을 벗고 물기를 대충 닦은 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느라 퉁퉁 부은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치마에는 김치국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가엔 피곤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좁다 그랬지. 답답하다 그랬지. 알겠어. 그럼 내가 넓게 만들어줄게. 그건 원망도 아니었고 울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하고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1층은 젊은 부부에게 월세로 내주고 있고 2층은 아들 내외에게 전세로 준 상태입니다. 저는 3층을 제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방 2칸의 작은 부엌과 거실 그리고 창문 넘어 보이는 옥상 하늘까지 제가 손수 꾸민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조금씩 늘려 지은 이 집. 물 새는 벽은 제가 시멘트 바르고 도배에 막았고 겨울이면 보일러 돌며 직접 수도배관 점검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집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제 청춘이자 자존심이라는 걸. 그런데 그 애들은 이 공간이 숨막힌다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명함 하나. 태산부동산 김부장 개봉역 3번 출구 앞.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건물 뒤편 매입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매물 문의드립니다. 구로구 개봉동 단독주택 2층 전체 매매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끝이 싸늘해졌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애들과의 관계를 제 손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 한마디 말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대충 해결한 후 저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전날 밤 보냈던 문자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옛날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들 내외가 2층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며 저는 생각했죠. 그래, 이거 내가 내준 돈이지. 당시 도윤이는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전세 살다 보증금 올려달라는 통보에 허덕이던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엄마, 혹시 그 집 2층 우리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저는 단번에 허락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그 아이들에게 맞춰 벽지랑 바닥까지 새로 손봤습니다. 아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몇 천만 원을 준비해왔고 그 부족한 금액은 제 통장에서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엔 임차인 최세미, 그 며느리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재산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고 은행 업무도 며느리가 다 본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 젊은 사람들끼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니 그때 왜 제 이름 하나 넣지 않았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는 제 손에 있고 집도 제 명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시장에서 만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구청 근처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간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야.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 명의인 집 2층에 아들 내외가 전세로 살고 있어. 계약서는 며느리 이름이고 계약 기간은 다 돼가. 이 상태에서 집 팔 수 있을까?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입자한테 통보는 했어? 아니, 아직. 그럼 2개월 전에만 말하면 돼. 내가 집주인이니까 매매는 가능해. 단 기간 중 해지하려면 상의는 해야 하고. 근데 계약 만기 다 돼가면 그냥 통보만 해도 돼.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명의가 며느리든 누구든 상관없어. 계약서엔 집주인 명의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집주인이고 계약서도 갖고 있잖아.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단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니까 그건 계산 잘해야 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줘야죠. 하지만 그동안 밀린 공과금, 수리비, 기타 잡비까지 다 계산해도 남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나하나 따져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계약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도장 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귀퉁이엔 며느리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기한 연장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팔 수 있다. 이 계약은 내 발목을 잡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로 움직일 차례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세탁기 돌리고 마당 구석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청소 도구였지만 제 눈엔 구조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3층 옥탑 창고는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몇 년간 쌓아둔 박스며 고장난 선풍기, 쓸일 없는 전기장판까지 하나씩 꺼내 닦아내고 사진 찍어 중고 앱에 올렸습니다. 소형 냉장고, 작동 이상 없음, 2만 원 직거래, 선풍기, 회전 버튼 고장, 부품용 가능, 10,000원. 작게라도 손에 돈을 쥐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에선 오래된 커튼을 떼어내고 햇볕을 들이며 환기시키는 척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빨래 널던 줄도 걷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시고 갑자기 정리도 많이 하시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날이 풀리니까 안 쓰는 건 좀 정리해두려고.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애는 몰랐습니다. 제가 단지 계절을 맞아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방 안에선 작은 박스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계약서, 납부 영수증, 명세서. 분류표를 붙이고 날짜별로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오래된 서류 정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사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듯 보였지만 아마 그 애도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안에 오래된 게 많아서. 그 애는 웃으며 말했죠. 하긴 저도 옛날 옷장 한번 정리해야 하는데. 그럼 고생하세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3층 방 안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햇살이 바닥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며느리가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1층 세입자와의 임대 조건도 다시 확인했고 세금 계산서도 지난 분기까지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그 집에 발을 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애들이 불편해하고 답답하다던 그 집. 곧 그들의 발밑에서 사라질 거란 걸. 며칠간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 담고 저는 구청 옆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순번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어내니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더군요. 이 건물 전체 명의 박정자님 맞으시고요. 등기상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2층 세입자 관련해서도요. 전세 임대차 신고는 되어 있으나 명의 변경이나 저당 설정은 없습니다. 확인된 서류를 출력해 가방에 넣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던 마음 한켠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구청에서 세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모두 제 이름으로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동네 부동산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 건너편 골목에 주택을 거래했던 태산 부동산. 익숙한 얼굴의 김 부장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얼굴이 더 야위셨어요. 오늘은 웬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 하나 내놓으려고. 구로구 개봉동 40번지. 4명이고 3층짜리. 1층은 월세 세입자 있고 2층은 아들 내외 전세. 3층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매매할 생각이야. 김 부장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 집이야 워낙 잘 지으셨잖아요. 팔려는 이유라도. 그냥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세금 부담도 크고 관리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쪽엔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입자 있으니 조건 맞는 사람 찾으면 되고 나는 천천히 나갈 거라고만 해줘요. 며칠 뒤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소규모 임대 수익을 꾸준히 보던 50대 부부였습니다. 1층 월세 세입자 그대로 두고 3층은 자신들이 올라와 살겠다는 조건. 2층 전세 계약만 만기 후 종료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지요. 그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지하 창고까지 포함이라 수납 공간 넉넉하고 건물 골조도 튼튼해서 마음에 든다. 요즘 이런 구조 보기 쉽지 않아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며 김 부장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계약 확정하실까요? 매수자도 마음 굳히셨고 조건도 좋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마지막 단추를 스스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김치 냄새 너무 밴 거 아니야? 소파 이참에 바꿔야겠다. 에어컨도 시원하지도 않고 이 집 참 답답해.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흘린 땀과 멍든 손등과 허리 통증 같은 건 그 아이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요. 그 길로 저는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제 이름 옆에 펜을 들고 단단히 눌러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집은 제 손을 떠나기로 결정됐고 그 애들의 불편함은 진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계약금도 입금됐고 잔금일도 확정됐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남겨둔 인감증명과 등기 이전 위임장까지 전부 서류상으로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애들에게 통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되니 다음 달 말까지 짐 정리 부탁한다. 보낸 지 1분도 안 돼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그 바람결 속에서 제 손끝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팔았어. 좁다며? 그 말 듣고 깨달았지. 내가 괜히 붙잡고 있었구나. 잠시 후 아들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4번째 진동이 울릴 때쯤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세미한테 문자 보낸 거 그게 진짜야?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우리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해? 일방적이라고? 제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너희 불편하단 말 들으며 참았어. 좁다, 답답하다, 냄새난다라 힘들다. 그거 전부 다 일방적으로 들은 말이야. 그땐 한 번도 미안하단 말 없었잖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엄마, 이렇게 갑자기 팔면 우린 어디로 가? 애 학교도 다 다니고 있고 이사 준비도 없었는데. 내가 언제 너희 이사 오라고 했니? 너희가 들어오겠다 해서 내보낸 세입자야. 내가 들어오라 한 적 없어. 그리고 너희가 이 집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어? 늘 불편하다고 했잖니.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도 반성도 아닌 그저 당황함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집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정리한 거야.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 이런 건 상의라도 하고 했어야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희는 그 많은 불편하단 말을 상의하고 했니? 그 말이 내겐 칼이었어. 근데도 난 웃었지. 근데 이제 그 웃음 그만두기로 한 거야. 상처받는 사람이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상대는 말을 잃었고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3층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에게 내가 만든 집이 아니라 그들이 비워야 할 집이 되었으니까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며느리는 조급해졌습니다. 하루는 톡으로 또 하루는 전화로 보증금 관련 이야기를 슬쩍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날은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어요. 짐 정리 마무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보증금은 그 주 금요일쯤이면 가능하신가요?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그래, 날짜는 알고 있어. 그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며느리는 노트북과 가방을 들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 앞까지 와서 문을 열자 저는 식탁 위에 바인더 하나를 펴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요.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처리에 며칠 걸릴 수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말없이 바인더를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정산서야. 그동안 내가 대신 낸 것들 정리해놨지.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밀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내가 자동이체 해뒀다고 해놓고 4개월 동안 안 빠졌더라. 그거 다 내가 냈어. 금액은 총 310만 원. 그리고 2층 천장 곰팡이. 그것 때문에 단열 공사했던 거 기억나지? 업체 불러서 방수하고 단열재 교체 도배까지. 견적서 있고 총 980. 보일러는 작년 겨울에 완전 고장나서 새로 교체했고 욕실 배관도 터져서 수리비만 800 들었어. 내가 우리 바빠서 이사 못해요. 그냥 고쳤어야죠 하길래 내가 해결했지. 그 말 아직도 기억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있지. 구청 청소업체 불러서 쓰레기 수거 220. 방마다 있던 가전기기, 장롱, 쇼파 전부 처분하고 정리한 거야. 니들은 그냥 이사 가면 치우자 했겠지만 그 치우는 것도 돈이 들어. 나는 치울 사람도 치울 시간도 없으니까 돈을 썼지.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총 얼마인가요? 저는 계산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 내용 전부 합쳐서 2650. 여기 영수증도 전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이건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전세 들어올 때 보증금 1억 2천 맞지? 그중 3천은 내가 보탰어. 도윤이 월급으로는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그날 바로 계좌 이체한 거야. 그땐 얘기 안 했지. 가족이니까. 근데 지금은 가족 같지 않더라. 계약서엔 안 적혀 있어도 이제는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이건 빌려준 돈이야. 절대 준 돈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주신 건 그냥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도움은 말로도 해. 근데 그 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거든.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돌려주신다는 금액은? 보증금 1억 2천. 차감액이 5,650. 실지급액은 6,350. 거기서 이번 달 관리비 10만 원 추가로 빠지면 최종 6,340.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당? 내가 매번 대납한 고지서 봤어? 벽지 찢어진 거, 보일러 고장난 거, 전기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다 내가 처리한 거야. 넌 모를 거야. 내가 너 대신 얼마나 감당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내가 한명절 말보다 덜 상처돼.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 바인더를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던 그녀의 등이 조금은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돌려받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묵묵히 참으며 잃었던 내 자존심이었단 걸. 저는 그 뒤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낸 건 보증금이 아니라 그 애가 내게 쌓아온 말의 값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2층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라 짐은 모두 손으로 들고 내려야 했고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은 눈으로 이불을 접고 있었고 책장 서랍을 정리하며 말없이 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피로보다도 자존심 상한 기색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앉아있던 지훈이는 짐 옆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말했습니다. 이사 다니는 것도 우리 가족 체질인가 봐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멈췄고 아들은 간이 테이블을 해체하며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이삿짐 차가 짐을 거의 다 실어가자 도윤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아들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 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짐은 거의 다 뺐어. 계단이 좁아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업체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어지자 도윤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이렇게 끝내야 해?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다는 간절함처럼 들렸지만 사실 너무 늦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끝낸 거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내 인생 내가 새로 꾸릴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정적이 그 어떤 울음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삿짐을 들고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 그 옆에서 땀을 닦으며 짐차에 올라탄 며느리, 그리고 말없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지훈이. 그 모습들은 언젠가 제 뒤를 따르던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 앞을 지나 저만치 멀어지는 타인 같았습니다. 아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 줘. 진심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말이 그동안의 무심함을 덮어줄 만큼 크지 않다는 걸 그 애는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복도 끝에서 짐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계단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층 문이 텅 빈 채 열려 있었고 그곳엔 더 이상 아무 기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2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새 집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고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드는 4층 건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도 끝에는 공용 세탁실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작은 주방, 냉장고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놓고 나니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집을 팔고 남은 잔금 중 일부를 따로 예금해 두었고 그 이자와 아껴둔 비상금으로 충분했습니다. 필요할 땐 동사무소에서 받는 노인 기초연금도 있었고 병원비 같은 건 정부 지원 대상이라 걱정이 덜했습니다. 가끔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재단에서 바느질 봉사도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익힌 재봉틀 솜씨가 이 나이에 다시 밥벌이가 될 줄은 몰랐지요. 아이들 유치원 앞치마를 손바느질해주고 시장통에서 찢어진 장바구니를 고쳐다 주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저만의 생활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반찬 나눔 봉사를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단독주택 살던 그분 맞죠? 그 집 왜 파셨어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만들어줬죠.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가끔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2층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한숨, 식탁에서 조용히 밥만 뜨던 아들, 게임기를 내려놓으며 불편하단 말을 하던 손자. 그날 김치 국물이 제 치마를 적셨을 때 저는 이미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는 이 집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을 가치가 없다는 걸. 지금 사는 집은 그 애들이 말하던 작고 불편한 집보다 훨씬 작지만
그 어디보다 넓고 조용합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봉사 나가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수세미를 뜨고 가끔은 주민센터 강당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그 집이 좁아서 불편했다던 그 애들. 지금은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전 이 좁은 집이 참 넓게 느껴집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길 건너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